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부문별 주제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각 부문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세계에서 빠른 초스피드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령자 복지가 사회의 이제 큰 이제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복지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은퇴 연령을 이제 계속 늦추다 보니까 반대로 젊은이들 취업 기회를 뺏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일자리를 두고 이제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 이제 뭐 충돌한다, 그냥 경쟁한다, 뭐 알바 자리를 두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경쟁한다, 이런 이제 자조적인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세계화 시대와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기존 여태까지 이제 뭐 복지국가 하에서도 이제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 시스템을 이제 그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의 여러 가지 그 기술 발전이라든지 사회 변화의 속도를 봤을 때 이런 완전 고용의 그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국가 주도의 완전 고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공할 수 없다. 즉, 이제 국가가 만들어내는 공공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그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고령자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조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 어떤 산업 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낸다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어떤 그 기업 간의 어떤 그 시장 내에 여러 가지 뭐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래서 혁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시장 중심의 어떤 고용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서구에서도 1970년대 후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이미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이미 청년 실업 문제가 등장한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서구는 아주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결해 가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핵심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떤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일하고 싶어 하는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은 기존에 어떤 그 시장 시스템 하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장년이나 노년층, 다시 말해서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직업을 찾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좀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 중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퇴 연령을 정해놨잖아요. 교수 같은 65세, 일반 직장인들은 뭐 60세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로 경비원들 이렇게 뭐 해놨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70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자기가 선택하거나 고용하는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계속 상당히 제도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시장에다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도 좀 포함되는 건가요? 예, 정년제도가 도입된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해 이제 연금제도의 도입. 예. 하고 이제 그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비스마르크가 1889년에 그때 정년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정년제도하고 연금수급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해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연금수급권, 또 연금수급권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조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년 문제는 사실 이제
시장에 맡겨놓았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조기 정년, 뭐, 희망 퇴직,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정년을 더 빨리 조기에 퇴직시키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어떤 정년 제도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에서는 그나마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물론 정년 제도가 더 일하고 싶은 노인분들, 노인 인구 계층에 대한 어떤 직업을 뺏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그 퇴직 연령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고령자들이 일하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인데요. 뭐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년을 사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역시 스스로. 경제학자라서 조금 네네.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사회적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임금까지도 자기의 능력에 그렇죠. 비해서 임금까지도. 그러니까 헐값 노동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일을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교수님들이 경비원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네. 사회적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생각이고요. 정년제도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생각인데 네. 현재 이제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완화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적어도 그 청년을 위해서는 뭐 규제를 완화를 해서 청년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용이 없는 성장이라는 건 아무리 고용이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래도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네. 룸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공 일자리는 사실은 허드렛는 일자리 않습니까? 노인들 일자리고요. 생산성도 나지도 않고 이분들이 일할 의욕도 없고 거기다 세금은 세금대로 국민들이 그들의 임금을 보존해 줘야 되고 그래서 공공 일자리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의료 복지도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게 좋은 복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의료 복지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의료 인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 가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의료 산업이 굉장히 장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도 이 의료 혜택 때문에 이민 못 가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의 의료제는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료 문제를 좀 얘기할 때 한국의 의료제도가 좀 어떤가. 그리고 이번 현 정부가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보험으로 커버해주는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의료 그 복지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누적되어 있는 기금은 많이 고갈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것인가? 지금 지역부 의료보험하고 이제 직장 의료보험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의료복지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료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고액 진료를 중심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보통 질병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의 질적 보장의 강화,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그 건강보험에 있어서 급여화 이런 것들이 서둘러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아동의료의 문제입니다. 예. 신혼가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그 아기를 가져야 되는 가임 여성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애를 낳다 보니까 혹시 자녀들이 잘못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기르는 과정에서 혹시 뭐 어려운 질병들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자녀들 어려서 잘못 질병이나 혹은 장애 같은 것들 잘못 관리하게 되면 평생 자기가 짊어져야 될 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에 관련된 건강보험이 보다 보장세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칠드런스 호스피탈, 아동병원들 이러한 영역들을 좀 더 개발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의료 인력들을 확충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가 지금 최근에 41.3%거든요. 건강보험에서. 근데 노인 인구는 1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한 3배 이상을 쓰는 거죠. 평균적인 사람들의 3배 이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구분해서, 65세 이하와 이상을 보면은 한 4배 이상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노인 의료비의 관리 체계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인들은 사실 우리가 60, 70, 90, 뭐 이렇게 돼도 고관절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고령자가 의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은 뭐 당연한 상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90 넘었다고 해서 당신은 수술 받지 마시오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질적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액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면 사소한 사고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자동차가 뭐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커버하려고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감기 걸려도 뭐 보험비를 내주고, 그렇죠. 근데 정작 억 단위로 드는 희귀 질병 걸리면 커버가 안 돼서 뭐 집 팔았다는 등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자기 부담금을 좀 높여서 소액 드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고액 드는 것만 나라에서 해줘야 해서 진정한 의료보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부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 제도라는 게 이게 말만 보험이지 보험이 아닌 것처럼 가버린 게 이게 다 이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확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 얘기, 아동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이제 낮아지는 이유가, 자녀를 못 낳는 이유가, 저는 그 출산 비용보다는 오히려 교육비 때문에, 그리고 주거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젊은이들이 이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켜 주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면은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거든요.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빚을 지고 이제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육복지 어떻게 늘리면 좋을까요? 두 분 중에서 좀 누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는 질적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왜 사교육이 늘어날까? 공교육에 만족을 못하니까 사교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사실 전교
그래서 오히려 꼭 좀 극단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립학교 혹은 자립학교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예. 그들의 철학에 맞는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공교육비도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죠? 공립학교가 줄어들고 사립학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교육비도 줄어드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 대학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대학 입시 비리, 뭐 대학 뽑을 때 뭐 부정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간섭을 하다가 이제는 뭐 커리큘럼을 넘어서 등록금까지 간섭하고 모든 걸 다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사립이지 사립이 없어지는 형국이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의 이제 자율성을 키워주면 그런 비효율성도 많이 줄어들고 선택권도 켜주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젊은이들은 뭐 우리 세대가 이제 연금 받을 때쯤은 이제 국민연금 다 고갈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연금 제도를 좀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재가 누적돼서 국민 세금으로 이제 많이 이제 메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과거에 이제 나라가 가난해서 월급 얼마 못 받을 때는 연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줘서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국민 누구나 다 이제 공무원 서로 되려고 하는 이제 형국에서 뭐 너무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 높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누구나 은퇴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 개혁 또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연금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얘기라서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좀 뭐 자유스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금제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것에 따른 급여를 결정되면 그것은 그들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연금개혁 구조 자체가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보험료는 내고 거기에 따른 권리도 훨씬 더 크게 조금 내고 늘어날 많이 수밖에 하지 않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고쳐서 보험료를 내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급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그 연금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건강한 노인도 늘어나고 노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1969년생은 아마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 점진적인 그 증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는 70세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65세 퇴직해서 83세 정도까지 이제 18년 정도 연금을 받는 기간을 5년 줄여서 13년 정도 연금을 받게 해준다면 연금 보험료 부담이 3분의 1로,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연금 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고용 주체는 국민이잖아요. 예. 정부잖아요. 그죠? 따라서 특히 이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예. 그러한 직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뭐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연금 급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원화를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일단 뭐 평균적인 기본적인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직역연금 형태의 보완적인 수단의 이중 구조를 빨리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하고 이제 군인은 이제 국가가 고용한 거니까, 국민이 나라를 고용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군인은 인정한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한다. 군인이나 뭐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기업 다니는 거나 뭐 공무원으로 하는 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연금을 이제 제대로 줄 수 없는 이제 뭐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 연금은 구별하는 게 맞다. 이런 또 네.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지금 80만 명이 그렇죠. 대기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국가에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면에서, 들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국민연금과 일체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고민을 그렇군요.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독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교회가 이 복지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의 기본 역할은 사실 영혼 구원이지 가난한 사람 구원은 아닙니다만 성경 곳곳에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과부, 고아로 대표되는 이들을 보호하라는 이제 음성이 있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강한 자를 숭배하던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기본은 이제 영혼 구원일지 몰라도 교회가 사랑을 표방하는데 가난한 구성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회들이 고아원도 운영하고 양로원도 네. 운영하고 이런 사회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다 하니까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차상위층에 대한 관심 이 정도밖에 이제 교회가 역할을 하지 않게 됐는데 이런 이제 꼭 교회만은 아니겠죠. 교회 뭐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캐톨릭이나 또 불교나 여러 이제 종교가 있고 또 꼭 뭐 종교단체가 아니라도 또 여러 이제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비스의 공급자가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영리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서비스는 상당히 그 박애 정신 혹은 사랑 이것이 없으면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영리업자들에게 그러한 물론 잘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그 사랑과 그 실천을 해줄 수 있는 영리업자 항상 영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해줄 수 있는 분이 영리업자 가운데 가능할까? 영리라는 것은 손실을 보면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까지 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도 물론 그쪽에 많은 관심, 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이 종교단체들도 정말 국가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서비스들을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종교단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무슨,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주체를 봤을 때, 그 공공 부문을 빼고, 일단 민간 부문에서의 그 주체를 이제 그 구성을 보면요. 종교 법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민간 법인이나 또 개인 단체 중에서도 이제 종교와 관련 있는 그 주체까지 합치면은 제가 보기에 거의 한 90%가
이 종교와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종교법인이나 또 종교단체 또 종교인들이 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는 그야말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중심에서 이런 종교단체 내지는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좀 극심한 개인주의화라든지 공동체의 붕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그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 체계가 저는 종교 제도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그 교회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이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어떤 공동체의 형성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17% 정도가 지금 상대 빈곤율 상태에 있는데요. 사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계층은 소득 하위 3%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아주 그 광범위한 그런 그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은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그런 이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그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지역사회 내의 그런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좀 더 지역사회가 좀 사랑이 넘치고, 좀 더 통합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교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